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악어의 법칙이 관통한 어느 한 사람의 진실된 인생사입니다. 아마 이 법칙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악어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손으로 발버둥치며 빼내려 하면 악어는 그 손마저 물어버린다는 것이죠.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삼켜질 뿐입니다. 유일한 살 길은 그 다리 하나를 희생하는 것, 즉 단미두안웨이의 지혜뿐입니다. 이 이치는 투자에서는 손절매라 부르지만 인생에 적용하면 큰 악은 지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생을 착하고 체면 있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어 서서히 늪에 빠지듯 보이지 않는 악어들에게 물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어떤 분은 자신의 헛된 집착에, 또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에 잡아먹히곤 하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무려 6마리의 악어에게 번갈아 물어뜯기며 노년을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분입니다.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전 재산과 존엄을 바쳐 깨달은 이 6마디의 말은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치명적인 일격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인공의 육성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수자, 올해 82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이 작은 임대 아파트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앉아 화분 몇 개를 돌보는 것입니다. 손자가 놀러 올 때면 신기하다는 듯 묻곤 합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연세에 정정하시고 매일 즐거워 보이세요. 그럴 때면 저는 베란다 구석에 있는 좀 삐딱하지만 생명력 하나는 질긴 산세베리아 화분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합니다. 할미가 즐거운 건 가지치기를 배웠기 때문이란다. 이 화분을 보렴. 삐뚤게 자라거나 시들어버려 영양분만 뺏어가는 가지들을 제때 잘라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싱싱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마른 덩굴이 되었을 거야. 손자는 알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가지치기는 화초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수업료는 10년 가까운 고통과 뼈까지 갉아먹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고서 더미 속에서 세상의 흥망성쇠를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업은 72이 되던 해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 수업의 이름은 바로 악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악어에게 반복해서 물어뜯긴 가련한 사람이었지요. 첫 번째 악어, 오만한 요행교훈, 일 건강을 담보로 도박하지 마라. 몸이 보내는 신호가 바로 손절 타이밍이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악어는 제 스스로 키운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오만한 요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직에서 은퇴한 지 7년째 되던 72살의 봄, 저는 동네 이웃이나 옛 동료들 사이에서 건강 체질의 표본이었습니다. 키는 작아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고 매일 새벽 공원에 나가 5,000보를 걷고 체조를 해도 숨 한 번 차지 않았으니까요. 일찍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면서도 멀리 다른 도시에 사는 아들. 민호에게 폐에 끼치지 않고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 병원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건강보험증이었습니다. 또래 노인들이 툭하면 병원을 들락거리고 약봉지를 달고 사는 걸 보며 저는 내심 우월감마저 느꼈습니다. 마음이 늙어서 몸도 따라 늙는 거야. 나 강수자는 달라. 하지만 그 예외라는 환상은 그 해 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이 들더니 왼쪽 어깨로 찌릿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심장 문제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장 무해한 해석을 택했습니다. 나이 들어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걸 거야. 그저 소화제만 잔뜩 사다 먹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도중 좋아하는 장조림을 집으려는데 가슴이 타들어가듯 뜨거워지며 왼쪽 어깨가 저려와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걱정스레 물었죠.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즉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좀 체한 것 같아.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며느리 미경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칠순도 넘으셨는데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속으로 불쾌했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건 제가 늙고 병들었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학생들 앞에서 꼿꼿했던 제가 고작 이런 걸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검사비 걱정도 앞섰고요. 호들갑 떨 것 없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날부터 저는 가족들 앞에서 아픔을 숨기는 비밀 환자가 되었습니다. 요행이라는 악어는 이미 제 왼쪽 다리를 물고 있었는데 저는 괜찮아라는 흘그로 녀석을 덮어 보이지 않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경고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어깨 통증은 송곳으로 찌르는 듯 변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나아질 거야 라는 미련한 집착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낮잠을 자려 누운 순간 가슴 한복판에서 붉게 다궈진 인두로 지지는 듯한 격통이 터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왼쪽 팔은 말을 듣지 않았고 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뻐끔거리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집 사는 김 여사가 직접 만든 녹두죽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김 여사가 관리실 직원을 불러 문을 닫고 저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관을 꽂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들 민회에게 호통치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보면 분명 전조 증상이 꽤 오래 있었을 겁니다. 흉통 어깨 방사통, 전형적인 관상동맥 질환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으셨습니까? 30분만 늦었어도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고집 요행을 바란 마음, 알량한 자존심이 하마터면 목숨값을 치를 뻔했습니다. 이번 해 있던 보름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소변을 아들이 받아내고 서툰 손길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했던 제가 결국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자랑하던 건강보험증 대신 병원비로 제 노후 자금
4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휠체어에 앉아 병원 문을 나서며 저는 뼈저린 첫 번째 교훈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담보로 도박하지 마라.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가 바로 목숨을 구하는 손절 타이밍이다. 두 번째, 악어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취 교훈 2돈으로 사람 마음을 시험하지 마라. 밑 빠진 독에는 뚜껑을 덮어야 한다. 큰 병을 치렀으니 이제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흉포한 두 번째 악어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악어가 제가 키운 것이라면 두 번째 악어인 가족의 착취는 따뜻한 외투를 입고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퇴원 후 저는 아들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아들네 집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경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서먹함은 사라지고 심장에 좋다는 요리를 해바치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족의 온기는 강력한 마취제가 되어 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반년쯤 지나 몸이 회복될 무렵 저녁 식사 후 아들 내외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실은 제가 다니는 광고 회사가 비전이 없어서요. 창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들은 더 타임스 더 타임스라는 이름의 북카페 기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전시와 문화를 즐기는 복합 공간이라나 뭐라나. 하지만 기획서는 온통 꿈 감성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뿐 수익 모델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려를 표하려던 찰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이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중에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소리에 물기를 담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쓰러지셨을 때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이는 능력 없어서 어머니께 좋은 병실 못 해드린 걸 아직도 자책해요. 이번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어머님 평생 돈 걱정 없이 효도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고요. 효도라는 두 글자가 제 가장 약하고 허영심 많은 부분을 명중시켰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죄책감과 감동 뒤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3억 원이요? 병원비 내고 남은 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 든 통장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카페는 문을 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픈발이 끝나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원 월급 줄 돈 100만 원, 그 다음엔 원두값이 올랐다며 200만 원, 제 연금은 나오는 족족 그 밑 빠진 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가게를 접으라고 해도 며느리는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지오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족쇄가 되어 저를 올가맸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카페는 망했고 제 투자금 3억 원은 물론 그동안 쏟아부은 연금까지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효심을 사려 했던 제 어리석음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마라. 결과는 항상 비극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밑빠진 독에는 과감하게 뚜껑을 덮을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 악어, 정서적 학대와 모멸 교훈 3 차가운 엉덩이에 뜨거운 얼굴, 비비지 마라. 고마움을 모르는 관계는 도려내야 한다. 물질을 다 뜯어먹은 악어는 이제 존엄성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날려버린 집안 분위기는 화목은커녕 숨 막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의기소침해져 입을 다물었고 며느리 미경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눈빛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돈 있는 시어머니에서 언체 여사는 짐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며 제 정성이 그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심한 무시와 구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걸레질이 시원찮다며 제 코앞에 신발바닥을 들이밀었고 손자마저 할머니 반찬 짜요라며 엄마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아들 민호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며느리의 독설보다 아들의 방관이 제 가슴을 더 후벼 봤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 생일날 저는 생활비를 아껴 며느리가 갖고 싶어 했던 백화점 브랜드 커피잔을 사왔습니다.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이거 유행 지났는데 라며 툭 던졌습니다. 설거지하다 실수로 그 컵을 깨뜨리자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시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완전 짐이에요, 짐. 짐이라는 말이 불에 달군 모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을 쳐다봤지만 녀석은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기고 지갑에 남은 현금 60만 원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메모 한 장 남기지 않고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꼬리를 자른 듯한 끔찍한 통증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도시 외곽의 3평 남짓한 낡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관계는 괴사한 장기 상치와 같다.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나까지 죽는다. 4번째 악어 놓지 못하는 집착 교훈사 지나간 일과 싸우지 마라. 집착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몸은 도망쳤지만 마음속에는 더 은밀한 4번째 악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망과 집착이었습니다. 단칸방에 홀로 남겨지자 분노와 억울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독한 표정, 아들의 비겁한 눈빛 비굴했던 제 모습이 24시간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저는 과거에 망령과 싸우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0년 전 저를 밀어내고 승진했던 얄미운 직장 동료 생각까지 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파견 나온 젊은 복지사 지은 양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제가 쏟아내는 신세 한탄을 묵묵히 들어주던 그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그 20년 전 동료분은 지금 어떻게 사세요? 미국 간 아들 덕에 호강하며 잘 산다더라. 지은 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손주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살 텐데 과연 지난 20년 전 할머니와의 일을 단 1초라도 기억할까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여기서 썩은 기억을 붙잡고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마음은 돌덩이로 가득 찬 방 같아요.
그 돌을 하나씩 밖으로 던져버리셔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마음의 단미를 연습했습니다. 복지관서의 교실에 나가고 공원에서 노인들과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와 싸우지 마라.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 5번째 악어. 과도한 기대, 교훈, 옷,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지 마라. 과한 기대는 고통의 뿌리다. 이제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교활한 5번째 악어가 희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는 노인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싹 텄습니다. 민호도 핏줄인데 형편이 나아지면 날 데리러 오겠지, 잘못했다고 빌겠지. 저는 언젠가 아들 내외가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드라마 같은 장면을 상상하며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들이 재취업해서 형편이 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1일에 100만 원이 입금될 뿐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 돈은 효도가 아니라 죄책감을 씻어내는 면죄부이자 저와의 인연을 정리하는 위자료였습니다. 그들의 미래 계획 속에 어머니라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독감으로 알아누워 물 한 모금 마실 힘조차 없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노후는 오직 나만이 책임질 수 있구나. 다음 날 저는 새 스마트폰을 사서 번호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시조 창작 수업을 등록하고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자식의 효도에 행복을 걸지 마라. 기대를 버리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6번째 악어, 무너진 경계선 교훈. 이웃거절을 두려워 마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이다. 인생은 제게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악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팔순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번쩍이는 새 차를 타고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살아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어머니 방도 제일 좋은 남향으로 꾸며놨어요. 이제 여왕처럼 모실게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님, 그 새 아파트 장음이 4억 원 정도 모자라요.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옛날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재개발 소문 있어서 팔면 15억은 받는데요. 그거 팔아서 저희 도와주시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노후 보내세요. 아, 이거였구나. 그들이 원한 건 늙은 어미가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안전장치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반평생의 고통으로 배운 한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아들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집은 안 판다.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 집 끼고 앉아서 뭐 하시게요.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 명의로 된 그 집이 없었어도 너희가 오늘 와서 눈물 흘렸겠니? 할 말을 잃은 며느리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호야, 너도 이제 50이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그 집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내 관 짤돈이다. 절대 내놓지 않는다. 며느리는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혼자 고독사나 하세요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아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뒤를 한번 돌아봤지만 결국 철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가족의 환상은 깨졌지만 저는 저 자신을 지켰으니까요. 거절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착한 사람도 가시를 지녀야 한다. 지금 저는 82살입니다. 여전히 작은 단칸방에 살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제 공간입니다. 매일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평온하게 지냅니다. 아들 내외는 그 후로 연락이 없지만 원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노년에 진정 필요한 건 딱 3가지더군요. 건강한 몸, 나를 지킬 돈,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이것들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악어의 법칙을 깨우치고 제 꼬리를 자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지금 비로소 나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마리의 악어 중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현명하게 단미하시길 바랍니다. 강 선생님의 이 뼈아픈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의 고통과 맞바꾼 이 6가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착취 끊어내기 힘든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